여러분, 여기 23만 자의 한자로 인물들을 묘사한 방대한 저술이 있습니다. 2100년 전 사마천이 목숨과 맞바꿔 쓴 사기의 열전편입니다. 이 방대한 기록과 창작물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한신일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마천은 이 불세출의 영웅을 기록하면서 그의 이름 대신 회음후열전이라는 꼬리표를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제나라와 초나라 왕까지 올랐던 사내를 굳이 강등된 자귀인 회음으로 기록한 것. 이건 사마천의 고약한 심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독할 정도로 냉정하게 그가 도달한 비참한 최종 목적지를 우리 눈앞에 들이민 것이죠. 한때 세상을 가졌으나 결국 시스템에 의해 제거된 소모품. 사마천은 제목 하나만으로 한신의 일생을 정의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2200년 전 한신의 비극을 통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서늘하고도 시급한 질문 하나를 던지려 합니다. 당신의 압도적인 실력은 과연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입니까? 이야기의 시작은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는 시장 바닥입니다. 깡마른 몸에 어울리지 않는 커다란 칼을 차고 다니던 청년 한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무능한 식충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빨래하는 노파, 표모에게 밥을 얻어먹으며 연명하던 시절. 표모는 이 허름한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대장부가 스스로 먹고 살지 못하는구나. 한신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답했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훗날 한신이 천하를 호령하는 대장군이 되었을 때 그는 실제로 표모를 찾아가 황금 1000냥을 하사합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보은이 아닙니다. 한신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도 가장 높은 곳에 있을 자신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불량배가 그를 가로막고 억지를 부립니다. 야, 실속도 없는 놈이 칼은 왜 차고 다녀? 사람 죽일 배짱이 있으면 나를 찌르고 아니면 내 가랑이 밑으로 기어라. 주변엔 구경꾼들이 몰려들고 비웃음이 쏟아집니다. 칼자루를 쥔 한신의 손이 파르르 떨립니다. 여기서 칼을 뽑으면 자존심은 지키겠지만 살인죄로 그의 미래는 거기서 끝납니다. 한신은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흙먼지 묻은 불량배의 가랑이 사이를 묵묵히 기어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를 겁쟁이라 비웃었지만 사실 한신은 그 순간 완벽한 감정 리스크 관리자였습니다. 그는 무의미한 자존심을 지키는 데 드는 비용과 자신의 야망이라는 가치를 냉정하게 비교했고 기꺼이 굴욕을 마땅히 치러야 할 비용으로 지불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끔은 무능한 상사의 가랑이 밑을 기어야 할 때가 있고 터무니없는 시장의 요구에 무릎을 굽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신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건 패배가 아니라 시간을 사는 행위였다는 것을요. 치욕을 견디는 자가 때를 기다리는 자이고 때를 기다리는 자가 결국 판을 바꾸는 자입니다. 세월이 흘러 한신은 항우의 진영에 먼저 발을 들입니다. 수차례 진언을 올렸지만 항우는 한신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천하를 뒤흔들 전략가가 고작 창이나 드는 말단 경비병으로 취급받은 것이죠. 결국 한신은 항우를 떠나 유방의 진영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나 유방 역시 처음엔 한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관리직에 앉혀버립니다. 절망한 한신이 진영을 이탈하려 할 때 승상소하가 한밤중에 그를 뒤쫓습니다. 소하오라 추한신. 달빛 아래 소하가 한신을 쫓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인재 영입이 아닙니다. 소하는 유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장수들은 잃어도 그만이지만 한신을 잃는 것은 천하를 잃는 것입니다. 유방은 그제야 한신을 대장군으로 임명합니다. 먼지 쌓인 무명의 청년이 드디어 자신의 무대를 얻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더 배웁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도 그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 하나 없이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실력을 갈고 닦는 것과 동시에 자신을 알아볼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 한신이 포기하지 않은 이유이자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역사에 남을 명장면 배수지진을 선보일 차례입니다. 조나라의 20만 대군을 상대로 한신이 이끄는 군사는 고작 3만. 그것도 전투 경험이 적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여기서 한신은 병법의 ABC를 뒤집는 선택을 합니다. 강물을 등 뒤에 두고 진을 친 것이죠. 부하 장수들이 경악합니다. 병법에 따르면 산을 등지고 물을 앞에 두어야 한다 했는데 이건 스스로 죽으러 가는 짓입니다. 한신은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병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소. 죽을 곳에 몰아넣은 뒤에야 살아난다. 도망갈 길이 없으면 인간은 비겁해질 수 없습니다. 한신은 공포를 전투력으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설계한 겁니다. 동시에 그는 별동대를 미리 조나라 진영에 숨겨두고 조나라 군이 뛰어나온 빈 진영에 한나라 깃발을 꽂게 합니다. 심리전과 전술이 완벽하게 맞물린 이 전투에서 한신은 20만 대군을 괴멸시킵니다. 승리 후 부하들이 묻습니다. 이건 병법에도 없는 전술인데 어찌 이기셨습니까? 한신이 답합니다. 이것도 병법에 있어. 다만 그대들이 제대로 읽지 않았을 뿐. 그는 병법을 외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읽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심리를 해킹했고 규칙을 따른 것이 아니라 원리를 꿰뚫었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는 사람과 원리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재설계하는 사람, 그 차이가 결국 평범과 탁월을 가릅니다. 전쟁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한신의 앞에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책사괴철. 괴철은 한신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은 유방도 항우도 아닌 제3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천하가 결정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독립하여 새 나라가 솥발처럼 서는 형세를 만들 때입니다. 삼국정립. 한신은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신은 거절합니다. 유방께서 나에게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입혀주셨고 드시던 음식을 나눠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배반할 수 없어. 이것은 의리인가, 패착인가? 역사가들은 지금도 이 장면을 두고 논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신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의 전략가가 아닌 감성적 인간이었습니다. 괴철의 조언을 거절한 그 순간부터 한신의 추락은 이미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갚아야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과도한 충성은 때로 자기 파멸의 다른 이름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오자 공포스러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환영받던 해결사는 위기가 사라지는 순간 위험 요소가 됩니다. 이것이 역할의 전도입니다. 평화의 시대에 군주가 필요한 것은 자신보다 뛰어난 전략가가 아닙니다.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지 않는 충직한 도구입니다. 어느 날 유방과 한신이 한가로이 술을 마시며 장수들의 역량을 논합니다. 유방이 은근히 묻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겠소? 한신이 담담하게 답합니다. 폐하께선 10만 정도가 적당합니다. 유방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그대는? 한신이 답합니다. 저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유방이 웃으며 되묻습니다. 그런데 그 다다익선인 그대가 어째서 나한테 사로잡혀 있는 것이오? 한신이 뒤늦게 수습합니다. 군사를 거느리는 재주는 제가 낫지만 신하를 다스리는 재주는 제가 폐하를 당할 수 없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 말은 군주 앞에서 내가 없으면 이 제국이 돌아가겠느냐고 일갈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신은 전장에서는 신이었으나 정치라는 생태계에서는 치명적으로 무감각했습니다. 실력이 압도적일수록 태도는 투명해져야 하고 자신의 공로는 리더의 덕으로 돌려야 한다는 정치적 지혜를 그는 다다익선의 오만함 뒤로 숨겨버렸습니다. 총명함이 지나치면 화를 부르고 공이 너무 높으면 주인을 압도한다. 공고진주. 이것이 한신에게 내려진 역사의 판결문이었습니다. 유방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신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초나라 왕 한신을 회음으로 격하시키고 병곤을 박탈하고 감시의 눈을 늘려갑니다. 한신은 분노했지만 이미 기회의 창은 닫혀 있었습니다. 반란을 꾀했지만 내부 고발로 발각됩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가장 뜻밖의 손에서 날아옵니다. 그를 대장군으로 발탁했던 은인 소아. 소아는 여후와 짜고 한신을 궁으로 유인합니다. 축하 연회가 있다는 달콤한 거짓말로. 한신이 국문을 들어서는 순간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 그를 포박합니다. 성야 소아, 폐야 소아. 이루어진 것도 소아요, 망한 것도 소아다. 이 성어가 바로 이 순간에서 탄생합니다. 한신은 차가운 장락궁 종실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형장에 서는 순간 그는 피를 토하며 외칩니다. 교활한 토끼가 죽으니 사냥개를 삶아먹는구나. 나라가 위태로울 때 쓰고 나라가 평안해지니 철저히 버려지는구나. 이 절규는 후대의 전설처럼 전해지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건 한신의 통찰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패착을 증명하는 비명입니다. 사냥이 끝났을 때 사냥개는 스스로 이빨을 뽑거나 주인의 무릎 밑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어야 했습니다. 범녀가 그랬습니다. 월왕 구천을 도와 오나라를 멸망시킨 뒤 범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구천은 어려움은 함께할 수 있어도 즐거움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다. 범녀는 살아남았고 한신은 죽었습니다. 그 차이는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퇴장의 기술이었습니다. 사마천은 회음후열전의 마지막에 이런 평을 남깁니다. 한신이 만약 겸양을 배워 자신의 공로를 뽐내지 않았더라면 그의 위협은 고대의 성현들과 비견되었을 것이다. 2200년 전 한신의 추락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조직 안에서 자신의 대체 불가능함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없으면 안 되는 조직은 역설적으로 당신을 제거함으로써 비로소 안정되려 할지도 모릅니다. 5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가랑이 밑을 기어갈 줄 아는 자가 천하를 도모한다. 굴욕을 매몰 비용으로 쓸 줄 아는 전략적 인내입니다. 둘째, 실력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다. 떠들지 않아도 성과는 말한다. 셋째, 공은 위로 돌리고 공로를 쌓는 것은 아래에서 하라. 리더를 빛나게 하는 자가 오래 살아남는다. 넷째, 때를 아는 자가 영웅이다. 박수칠 때 떠나지 못하면 사냥개가 된다. 다섯째, 가장 위험한 순간은 가장 빛나는 순간이다. 정점에서 겸손을 잃으면 추락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오늘의 통찰이 당신의 인생 전략에 날카롭고도 따뜻한 칼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신처럼 빛나되 범녀처럼 살아남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